학교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던 낮고 무거운 발소리.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교실 문을 열던 그 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지고 교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던 그날, 우리는 그걸 불주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불주사였을까요? 맞고 나면 팔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에 댄 것보다 더했는지도 모릅니다. 불은 금방 식지만 그 통증은 며칠을 갔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주사 하나를 맞았던 추억이 아닙니다. 이건 1960년대를 살았던 우리 아이들이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한 시대의 기록입니다. 1960년대의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거리에는 아직 상위 군인들이 많았고 판잣집이 산동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는 집도 많지 않았던 그때, 학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씩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책걸상이 모자라 뒷자리 아이들은 서서 수업을 듣기도 했죠. 교실 바닥은 나무였고 겨울이면 난로 하나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난로 가까운 자리는 뜨거워서 땀을 흘리고 창가 자리는 추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곧 법이었습니다. 차렷 하면 차렷 자세를, 앉아 하면 조용히 앉았습니다. 질문은 허락받아야 했고 화장실도 손을 들고 허락을 구해야 갈 수 있었습니다. 회초리는 선생님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었고 숙제를 안 해오거나 말을 안 들으면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순종해야 했고 아프다고 해도 쉽게 위로받지 못했던 시절. 보건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학교로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방접종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한마디에 교실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불주사. 그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 누나들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 불주사 맞으면 팔이 이만큼 붓는다. 맞을 때 바늘이 이만큼 깊이 들어간다고. 울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절대 울면 안 돼. 맞고 나서 애들이 기절한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불주사 맞고 일주일 동안 팔을 못 썼다더라. 어떤 아이는 열이 나서 학교를 못 왔다더라. 누구는 맞다가 도망쳤다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다더라. 실제로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문 자체가 공포였으니까요. 불주사가 있는 날 아침, 집에서 나올 때부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평소엔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가던 등굣길이 그날만큼은 무덤 같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어머니에게 학교 가기 싫어요라고 말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놈아, 뭔 소리야. 빨리 안 가? 하는 호통입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주사를 맞는다는 것을, 학교에서 하라는 건 해야 하는 거고 국가에서 시키는 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교실에 들어서면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쌤, 오늘 진짜 불주사 맞아요? 몇 교시에 맞아요? 저 오늘 배 아픈데요? 아이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옵니다. 선생님은 그저 조용히 해, 앉아있어 하실 뿐입니다. 아마도 선생님도 알고 계셨겠죠. 곧 아이들이 울어댈 것을, 도망치려 할 것을, 난리가 날 것을 말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뭘 쓰시는지,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라고 하시는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복도 쪽을 힐끔힐끔 쳐다볼 뿐입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차례가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교실 문이 열립니다. 딱 하고 하얀 가운을 입은 어른들이 들어옵니다. 보통 두세 명. 한 사람은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무언가 적힌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손에 소독약과 손뭉치, 그리고 주사기를 들고 있습니다. 교실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 삼키는 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 자, 다들 조용히 해. 오늘 예방접종할 거니까 팔 걷을 준비해.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지? 네. 힘없는 대답이 교실을 채웁니다. 보건소 직원이 앞에 책상을 하나 비우게 하고 그 위에 물건들을 펼쳐놓습니다. 알코올 소독약이 든 갈색 병, 손뭉치를 담은 양은 그릇, 그리고 주사기. 그 주사기를 보는 순간 여자의 한 명이 벌써 울고 있습니다.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출석 번호 순서대로 나와. 선생님의 목소리. 출석 번호 1번. 보통 키가 작은 아이가 1번이었죠.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입니다. 모두가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1번이 맞는 걸 보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팔 걷어. 아이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보건소 직원이 알코올 솜으로 팔을 문지릅니다. 시큼하고 차가운 냄새가 교실에 퍼집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무서워집니다. 주사기를 듭니다. 유리로 된 크고 투명한 주사기. 안에 약액이 들어있고 바늘은 생각보다 길고 굵어 보입니다. 직원이 주사기를 들어 올려 공기방울을 빼냅니다. 찍 하고 약이 조금 뿜어져 나옵니다. 그 순간 1번 아이의 팔에 바늘이 들어갑니다. 아! 아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이 천천히 눌러지면서 약이 들어갑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입니다. 가만히 있어. 조금만 참아. 보건소 직원의 무뚝뚝한 목소리. 그리고 마침내 주사기가 빠져나옵니다. 다시 알코올 솜으로 눌러줍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팔을 감싸준 채로.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2번. 출석 번호가 불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1명, 2명, 3명. 아이들이 줄지어 앞으로 나갑니다. 어떤 아이는 의젓하게 걸어가지만 팔을 걷는 손이 떨립니다. 어떤 아이는 울면서 나가다가 선생님에게 떠밀려 갑니다. 야, 남자가 울긴 왜 울어? 선생님의 호통. 하지만 아이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교실 문은 닫혀 있고 보건소 직원들은 묵묵히 다음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그 말. 교실은 이제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맞고 온 아이들은 자리에서 흐느끼고 앞에 나간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아직 맞지 않은 아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출석 번호가 뒤쪽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에서 아이들이 맞는 걸 계속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한 아이가 맞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주사를 맞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겁니다. 보건소 직원과 선생님이 황급히 아이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정신 차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고 다리는 휘청거리고 결국 친구 둘이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더 무서워집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주저앉을까? 나도 저렇게 울게 될까?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댑니다. 무섭다. 친구가 작게 속삭입니다. 나도 작게 대답합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이고 저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학교를 뛰쳐나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치맛자락에 얼굴을 파묻고 싶습니다. 27번. 드디어 내 차례가 가까워집니다. 28번. 바로 앞 번호입니다. 29번. 내 번호가 불립니다. 일어섭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교실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불과 몇 걸음인데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뒤에서 친구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책상 앞에 섭니다. 보건소 직원이 나를 쳐다봅니다. 무표정합니다. 몇십 명,
몇백 명을 이렇게 찔러왔을 그 사람에게 나는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수십 명 중 하나일 뿐입니다. 팔 걷어. 목소리도 무뚝뚝합니다. 손이 떨리면서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흰 셔츠 소매가 팔꿈치 위로 올라갑니다. 팔이 드러납니다. 내 가느다란 팔. 알코올 솜이 팔에 닿습니다. 차갑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솜으로 둥글게 문지릅니다. 소독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를, 주사기를 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보건소 직원이 주사기를 듭니다. 투명한 유리 주사기 안에 노란빛이 도는 액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늘 끝에 약이 한 방울 맺혀 있습니다. 그게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가만히 있어. 나는 고개를 돌립니다. 차마 바늘이 내 팔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나는 저기 있고 싶습니다. 여기가 아닌 저기에. 그때 팔에 뭔가 닿는 느낌, 차가운 금속의 느낌, 그리고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아!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날카로운 통증, 바늘이 살을 뚫고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 뭔가 밀고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시작되는 화끈거림. 불입니다. 정말 불입니다. 팔 안에서 불이 번지는 것 같습니다. 약이 들어가면서 살 속에서 화끈거리고 타는 것처럼 뜨겁고 쑤시고 아픕니다. 참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선생님이 남자가 왜 우냐고 하실까봐,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창피할까봐 꼭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도,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 됐어. 바늘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알코올 솜으로 꾹 누릅니다. 하지만 화끈거림은 계속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팔 전체가 불덩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리가.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친구들이 나를 봅니다. 어떤 친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친구는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공포 어린 눈빛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팔을 감싸줍니다. 맞은 부위가 벌써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만지면 더 아프지만 그래도 자꾸 만지게 됩니다. 눈물은 계속 흐릅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으니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립니다. 다음 주사는 계속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칩니다. 엄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보십니다. 왔니? 밥 먹어라. 엄마, 오늘 학교에서 주사 맞았어. 여기 봐. 나는 소매를 걷어 올려 팔을 보여드립니다. 주사 맞은 자리는 동그랗게 빨갛게 부어있고 만지면 딱딱합니다. 어머니가 슬쩍 보시더니 말씀하십니다. 그래? 주사 맞았구나. 아프지? 응, 진짜 많이 아파. 맞을 때 너무 아팠어. 그래도 맞아야지. 안 맞으면 병 걸려. 씻고 밥 먹어.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도 토닥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설거지를 하러 가셨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때 아버지가 퇴근하셨습니다. 아버지, 나 오늘 주사 맞았어.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 말고 잠깐 쳐다보셨습니다. 맞았어? 잘했네. 그거 맞아야 해. 625대 우리는 그것도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주사 하나 맞는 것은 아픔도 아니었던 겁니다. 전쟁을 겪고 굶주림을 견디고 형제를 잃고 집을 잃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에게 아이가 팔이 좀 붓고 아프다는 건 다 그러고 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교실에는 팔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어제 맞은 주사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팔이 퉁퉁 부어서
셔츠 소매가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쌤, 팔이 너무 아파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손을 내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괜찮아. 그냥 참아. 손대지 말고. 아픈 아이들이 있다는 것, 어제 울면서 주사를 맞았다는 것,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계속되어야 했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보건실에 갔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서요. 선생님, 팔이 너무 아파요. 보건 선생님은 내 팔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부었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원래 그래. 며칠 있으면 나아. 언제 나아요? 한 일주일? 일주일.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일주일이나 더 이렇게 아파야 한다니. 약 없어요? 약? 그냥 참아. 그리고 손대지 마. 손대면 더 곪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이 무심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고, 위로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됩니다. 그 시절 어른들은 아이를 귀하게 키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한 집에 아이가 5, 6은 기본이었고 형제가 10명인 집도 많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시절. 주사 하나에 팔이 붙는 것쯤은 당연히 그러고 크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러고 크는 거야. 나도 그랬어. 내 형도 그랬어. 동네 아이들 모두 그래. 그러니 너도 견뎌. 이게 잘하는 거야. 어쩌면 그게 그 시대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픔을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 참는 법을 배우는 것,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배우는 것. 며칠이 지났습니다. 팔은 점점 더 부어올랐습니다. 처음엔 빨갛게 부어오르더니 이틀째엔 보라색으로 변했고 사흘째엔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만지면 딱딱하고 뜨거웠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는 여전히 약간 볼록하게 솟아있었고 색깔도 주변 피부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주사 맞은 자리 한가운데가 하얗게 고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누르면 아프고 그 주변이 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여기 봐. 곪았어. 어머니는 잠깐 보시더니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가져오셨습니다. 성냥불에 바늘을 소독하시고는 내 팔의 고름 주머니를 찔렀습니다. 딱! 가만히 있어. 어머니는 고름을 짜내셨습니다. 노란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도 조금 섞여 나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빨간 약 발라. 어머니는 빨간 약병을 건네주셨습니다. 머큐로크롬. 우리는 그냥 빨간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처가 나면 무조건 빨간 약을 발랐습니다. 빨간 약을 바르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발랐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고름을 짜내고 빨간 약을 바르고 그렇게 상처를 관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 팔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내 거 봐. 이만큼 부었어. 내게 더 컸어. 여기 봐. 나는 곪았어. 고름 나왔어. 나도. 마치 자랑하듯이 서로의 상처를 비교했습니다. 누구 팔이 더 많이 부었는지, 누구 것이 더 심하게 곪았는지, 누가 더 아팠는지. 아픔을 자랑하다니. 하지만 그게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 같은 시련을 견뎌냈다는 것으로 우리는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너도 맞았구나. 응, 너도. 응. 우리는 함께 무서워했고, 함께 아파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견뎌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부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고름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에 동그란 흉터, 볼록하게 솟아오른 혹은 움푹 들어간 주변 피부와는 다른 색깔의 흉터. 팔을 볼 때마다 그 흉터가 보였습니다. 옷을 입을 때, 씻을 때, 그냥 멍하니 팔을 내려다볼 때 항상 그 흉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게 남았을까?
평생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견뎌낸 증거구나. 이 작은 흉터는 1960년대를 살았던 내가 겪어야 했던 것들의 흔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예방접종 날이 있었습니다. 알림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주사 맞아. 아이가 말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얼굴로. 나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아파. 금방 끝나. 다음 날 아이는 학교에서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아빠 맞았어. 근데 별로 안 아팠어.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팔을 보여주는데 작은 반창고 하나만 붙어 있었습니다. 부은 것도 없고 빨갛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사탕도 주셨어. 맞고 나서 칭찬도 해주셨어. 이게 지금 아이들의 예방접종이구나. 아프지 않게, 무섭지 않게, 상처가 남지 않게.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처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흉터가 남지 않아도 되는 것.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 그 두려움, 그 기억들은 뭐였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아파야 했을까? 왜 위로받지 못했을까? 왜 그냥 참아라는 말만 들어야 했을까? 물론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게 그 시대의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알면서도 가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아픔을 견디는 것으로 자란 세대가 아닐까? 참는 것으로 배운 세대가 아닐까? 불주사는 그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프지만 맞아야 하는 것,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울어도 소용없는 것, 그냥 견뎌야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원망만 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주사. 그 단어를 들으면 아픔도 떠오르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도 떠오릅니다. 주사 맞기 전 친구와 손을 꼭 잡았던 기억, 울면서도 앞으로 걸어 나갔던 용기, 상처를 비교하며 웃었던 쉬는 시간, 우리 다 맞았다 하던 안도감. 그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했고, 모두가 아파했고, 모두가 견뎌냈습니다. 그게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같은 교실을, 같은 아픔을 나눈 사람들로. 야, 너 불주사 기억나? 그러면 모두 웃습니다. 씁쓸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기억하지? 진짜 아팠어. 나 그때 울었어. 나도. 우리 다 울었지 뭐. 그리고 팔을 걷어 올려 보여줍니다. 흐릿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흉터를. 여기 봐. 아직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우리는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통과한 징표를. 여러분, 불주사를 기억하시나요? 1960년대 학교 교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 팔을 걷어 올리고 바늘을 맞고 울었던 그날을. 그건 단순한 예방접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통과해야 했던 시대의 관문이었습니다.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 무섭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법. 울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견뎌내는 법.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견뎌내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 세대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픔을 견디는 힘. 위로받지 못해도 일어서는 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힘. 불주사는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 작은 바늘을, 그 화끈거림을, 그 두려움을. 그리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팔에 작은 흉터를 남긴 채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흉터를 볼 때면 생각합니다. 아, 나는 그 시절을 살았구나. 불주사를 맞고 울고 참고 견뎌냈구나.
그 시절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무서워하면서도 앞으로 나갔던 우리에게, 아파하면서도 견뎌냈던 우리에게, 작은 팔에 흉터를 남긴 채 그래도 씩씩하게 자라난 우리에게. 불주사, 그 단어 속에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아팠지만 함께였던 시간, 두려웠지만 이겨낸 순간. 좋아요와 구독